알자스의 맛의 저자 신희연 작가님 초청 강연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연 진행 중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상황이 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요.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지개도서관 이정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도서관 작가의 만남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무지개도서관 작가와의 만남은 평소에 책으로만 접했던 작가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작가님과 소통하고 또 문화활동의 욕구를 해소하고 또 독서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고 깊이 있는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작가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고요. 오늘이 2018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신희연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연 작가님은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셨고 계명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2003년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인 남편 도미니크 에어켄님과 결혼하셨고요. 파리에 살면서 종종 고향인 알자스를 방문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던 작가님 부부는 2013년 서울로 오셨고 최근에는 충북 충주에서 포도와 사과 농사를 지으시면서 알자스 전통 사과 와인 시드르를 만드는 농부로 변신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루시와 레몽의 집, 알자스의 맛, 에펠탑 없는 파리, 열대탐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에디트 피아프, 야간 비행 등을 펴내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강연의 제목은 프랑스 농부가 한국으로 간 까닭은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신희연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희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안 나와요. 비워. 이제 잘 들립니까? 네. 저는 지금 충주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충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어디 청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충주도 되게 낯선 도시였는데 이제 청주는 또 어디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청주에서는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청주에 대한 어떤 추억과 또 인연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강연 제목을 프랑스 농부가 한국으로 온 까닭은 이렇게 지었는데 이 제목 혹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이런 영화 제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80년대 말에 이제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 중반 뭐 이럴 때 나온 영화인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자기가 영화에 출연한다면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영화에 출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 감독은 미대 교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또 한 번도 영화를 해본 적도 없고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한다고 막 다니길래 도대체 미대 교수님이랑 무슨 영화를 만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때 저희가 그때 보던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뽕, 뭐 병광세, 뭐 아니면 우묵뱀이의 사랑, 말하자면 전부 이런 종류의 영화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 노선인과 그리고 젊은 선인 그리고 동자성이 이제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쇼킹하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친구도 이제 덩달아서 엄청나게 유명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너는 영화 배우가 아니니까 영화 배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제목으로 계속 한번 먹고 살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거를 열고 그 제목을 카페 이름을 이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아마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다음 영화에 바로 캐스팅을 돼서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진짜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영화에서는 대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영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기가 거의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영화에서는 완전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영화는 개봉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이 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살다 보면은 뭐 좋게든 안 좋게든 어떤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래서 저도 오늘 강연 제목을 프랑스 농부가 한국으로 까닭은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 프랑스 농부에게도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처럼 그 어떤 인생의 분기점이 분명히 큰 어떤 분기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사실 동쪽으로 왔어요. 이 남자가 동쪽으로 오긴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오는 외국 남자의 어떤 생활 그리고 인생의 분기점에서 이제 지금 거의 저희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생활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소소하게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프랑스 남자 그러니까 도미닉 건데 바로 그 루시아 레몽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원래는 그 농부가 아니었고 컴퓨터 엔지니어였어요. 소프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알자스인데 여러분 알자스를 아세요? 선생님 아시네요. 진짜 맞아요. 알자스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지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어서 프랑스가 됐다가 독일이 되었다가 역사적으로 부침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항상 알자스 지방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농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광으로 볼 때나 굉장히 탐나는 어떤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 나라로 가지고 싶어 했는데 결국 가지지는 못했죠. 어쨌거나 굉장히 작지만은 뭐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특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중세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간직한 한 번 정도는 여행하면은 굉장히 뭐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자란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에게도 별로 큰 어떤 뭐 진짜 동쪽으로 올 만한 이유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뭐 동네의 어떤 프랑스 아가씨를 만났더라면 거기서 그냥 뭐 또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거기에서 아마 농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를 만났고 그리고 뭐 우리는 파리에서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열심히 뭐 직장 다니고 그냥 뭐 평범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언제쯤 한국에서 한번 살아볼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 회사에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파견 근무.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이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 가서 이제 이 프랑스 남자는 한국말도 좀 배우고
한국 문화도 좀 접하고 저는 이제 또 한국에서 생활을 좀 가족과 함께 하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도 지금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좀 배우고 너무 좋겠다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왔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진짜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거의 새벽 3시에 퇴근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1년 정도 하니까 뭐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이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거의 일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도미니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책임감이 강한 남자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겠다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와서 그런지. 그래서 또 1년 정도를 더 했었어요. 그러다 2년이 되니까 살이 거의 한 5kg 이상이 쑥 빠지고 완전히 해골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저는 굉장히 좋았죠. 저는 한국에 와서 뭐 친구도 만나고 남편이 돈을 버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 남자는 맨날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아침 뭐 8시 되면 막 거의 저 사람이 유령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형태로 막 사니까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럼 우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프랑스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프랑스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이제 도미니크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삶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시는 이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부가 되어서 와인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농부가 되려면은 이제 그 농업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뭐 아무나 포도밭에 가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늦은 나이에 농업학교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지금 가진 직업이 너무 싫으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농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농사 지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농사 지을 만한 곳을 이제 프랑스를 막 돌아다녔어요. 좀 땅값이 싸고 뭐 그런 데를. 그게 이제 프랑스 남쪽 그쪽 피레네 산맥 있는 그쪽으로 굉장히 그 땅값이 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포도밭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펼쳐져 있고 굉장히 그 풍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고독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도 많기 때문에 뭐 할 일이 많은데 이 정말 포도밭 한가운데서 제가 늙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는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한국으로 한번 가보자. 한국에는 이제 뭐 아직 와인이 완전히 그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국에 가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네, 첫 번째 올 때는 이제 셀러리맨으로 왔었고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와서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제 사과와 그 포도 품종을 좀 알아보려고 돌아다녔어요. 한국에는 사과 품종이 어떤 게 있고 또 포도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와인을 만드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품종이 있는지 막 보러 다니면서 되게 재밌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부사밖에 없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캠벨이나 뭐 거봉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쇼킹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옛날에 사과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부산은 남게 됐을까.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존력이 좋고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달콤한 이 사과만 남겨두고 그 외의 모든 사과들은 다 그냥 필요 없다고 다 베버리는 거죠. 되게 제일 좋은 것만
우선적으로 키워주는, 제일 잘 팔린 것만 좀 키워주는 어떤 그런 문화. 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도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뭐 시장에서 시장성이 좋은 것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교육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제일 좋은 학교, 뭐 제일 좋은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좀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농작물 속에서도 정말 그대로 이제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 되게 쇼크를 많이 받았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사람이 먹는 것이 곧 또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부사만 먹다 보니까, 모두가 또 캠벨만 먹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좀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달콤하고 쓰고 뭐 새콤하고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먹을수록 이 뇌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맨날 달콤하고 물 많은 부사만 먹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래서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겠나요? 그 세상에는 뭐 엄청난 우량함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사람,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어떻게 부사만 제일 맛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부사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 좀 작고 뭐 이상하게 떫거나 맛이 없는 그런 사과도 되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되게 난폭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자연적으로 사과나무를 키우면 사과나무에는 100개의 사과가 열리면 100개의 다른 어떤 종류의 맛도 틀리지만 크기도 틀리고 또 뭐 모양도 틀리고 그 색깔도 틀리고 다 틀려요. 똑같은 나무에서 열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소비자가 다양하게 그걸 다 맛보고 그래야만이 또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생각도 그 음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영양제를 팍 주고 똑같은 엄청난 어떤 비료를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사과나무, 그리고 이제 뭐 사과의 똑같은 뭐 부사라도 크기가 똑같이 균일해야만이 시장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등등등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아쉽다, 너무 난폭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보면은 사과의 종류가 거의 10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시장에서 다 맛볼 수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어떤 밑바탕 베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사라져버린 품종이라든가 그런 걸 좀 되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물론 포도도 뭐 먹는 포도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야생 포도든지 아니면 뭐 와인만을 위한 포도라든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포도를 좀 키워서 사람들이 과일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맛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색깔을 봐도 진짜 뭐 너무 단순화된 색깔만 보고 모든 것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정된 어떤 먹거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좀 시장성이 없더라도 좀 다양한 어떤 먹거리가 좀 생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니면서 땅을 구하러 다니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땅이 지금도 저는 이제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땅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땅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귀농하신 분들은 가장 손쉽게 귀농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서 뭐 좋은 공기 속에 살고 싶다, 나 시골에 가서, 그래서 별장을 좋게 지어놓고 뭐 사시는 분. 근데 그 외에 우리 같이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위한 땅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땅값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땅
땅값이 아무리 못 줘도 전부 다 한 평에 이상한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땅값은 무조건 10만 원 이상 내놔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가족이 그 어떤 시골에 가서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지으려면 땅이 적어도 한 2,000평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2억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농기구라든가 또 뭐 집을 짓고 뭐 그러면 아무리 없어도 3억이 필요해요. 근데 뭐 3억을 가지고 그 돈을 투자해서 그 시골에 가서 죽도록 떼약볕에 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뭐 농사를 짓는다고 사실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사실은 이 농작물을 자기가 재배를 해서 팔아서 아마 1,000만 원 이렇게 사실은 받기도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냥 뭐 무작정 내려가서는. 근데 그 일을 뭐 할 사람이 과연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면 시골에 가서 정말 또라이나 시골에 가서 진짜 뭐 농사를 짓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 미쳤다고 농사를 지어요. 그냥 뭐 돈 얼마 있으면은 그냥 뭐 농사 잘 지어놓은 농사 그냥 뭐 농작물을 사가오면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3억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뭐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차리려고 하지, 아무도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돈까지 그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까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뭐야 정말 어떡하란 말이야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토지는 공짜로 주면은 내가 가서 한번 농사 지어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내가 가진 것은 이제 진짜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래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어. 누가 땅을 준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내라 그러고 거기 가면 고생길이 팍 열렸어요. 누가 과연 그게 갈까?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암담하다. 이게 완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골에서도 땅 구하려고 다니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다 뭐 평균 나이대가 70대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질 텐데, 근데 땅값은 5만 상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게 너무 비싸니까 못 오고 이제 그 땅에 이제 과연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건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농지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랑 같이 비교를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정말 않지만 거기는 관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광도시가 아니고 완전 농업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목축이라든가 밀 그리고 포도 이런 생산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농부가 대보를 한다 이러면은 모든 기관이 완전 마비가 되면서 농부는 사실 하루 이상 대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대보를 시작하는 즉시 바로 정부가 그냥 납작 엎드리는 형태예요. 절대로 농부에게 손해가 간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진짜 농업을 그 이유는 농업의 중요성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진짜 땅이라든가 이런 먹는 것을 외부에서 다 들여온다면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저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와인을 만든다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왜 와인 만들면서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냥 와인만 만들면 되지 힘들게 왜 농사를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와인을 만드는데 농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와인의 그 첫 번째는 그 땅이에요, 땅. 그 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와인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와인을 만드는 장인 정신이 조금 있는 사람일수록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좋은 와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분들은 이제 그 와인 만들기에서 70%를 농사짓기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농업이에요. 와인을 만드는 것보다. 그만큼 이제 그 농업이 와인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와인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포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런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어떤지, 그 해에 뭐 태양이나 햇빛이 어떤지, 그리고 언제 수확을 할지, 뭐 포도 송이는 뭐 어떤 식으로 키울지 등등, 그리고 포도의 어떤 그 품종은 어떤 걸로 할지 이런 이제 뭐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자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포도 종이 한 8가지 정도의 종이 있는데, 이제 특이하게 알자스 지방은 이제 독일이 굉장히 탐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롱강을 사이에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데 그 강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기후적인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제 뭐 리슬링 포도 종류를 심어도 그 프랑스의 그 알자스 지역의 포도와 독일 지역에서의 포도 똑같은 종인데도 와인을 만들면 독일 와인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바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알자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뭐 보르도라든가 이런 큰 와이너리하고 다르게 조그만한 와이너리들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이제 직접 이제 와인을 만들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은 뭐 한국의 좋은 농산물은 서울 뭐 가락시장에 가락시장 맞나요? 농산물 시장 거기에다 다 모이는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그 와인이나 농산물은 그 지역에 가야만 돼요. 그래서 알자스 와인도 뭐 파리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알자스 와인이 있지만 진짜 좋은 건 없어요. 진짜 좋은 거는 이제 그 지역에 만드는 와이너리에 직접 가야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알자스 지역을 막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와이너리를 이제 쭉 자기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장도 보고 가서 맛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와인을 이제 트렁크 가득 이제 채워서 와서 뭐 몇 년 동안 이제 자기가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마시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포도뿐만 아니라 목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알자스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돼지가 엄청 잘 돼요. 돼지 중에서도 돼지 넓적다리를 이제 훈제를 해서 이제 훈제로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푹 삶아서 먹는 훈제 넓적다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도 이제 파리에서도 그런 식으로만 알자스에서 온 게 있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 가야만이 그 지역의 그 정육점에 가야만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시댁에 갈 때마다 이제 뭐 정육점에 가서 넓적다리를 한 뭐 4개 정도 가져오고, 뭐 소시지도 가져오고, 또 뭐 치즈도 그 지역에서 나는 걸 가져오고, 뭐 와인도 뭐 와이너리에 가서 사가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 잔뜩 사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지역의 어떤 경제와 뭐 농업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또 소비자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또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체제예요. 되게 농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맨날 해요. 알자스를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농촌도 보게 되고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되게 많죠. 사실 이 2개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 누구나 쉽게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새는 뭐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 하면 돈이 정말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이제 도시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뭐 그래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농사는 사실 최저임금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충주에서 있지만은 충주 에서 이제 뭐 완전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밭도 이제 임대를 했어요. 사과밭을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한 사과밭의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거의 80이 가까워져서 더 이상 이제 이 사과밭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해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2년 차에 완전 대폭망을 했어요. 진짜 사과는 이제 뭐 열심히 지었지만은 안 되는 이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짓는 농법이 이제 생명 역동 농법이라고 하는 농법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농법은 생명 역동 농법. 네, 유기농의 일종인데 이제 조금 이제 유기농하고는 조금 틀려요. 유기농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법의 가장 특징은 이제 우주의 기운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기운과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 무슨 미신을 따르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농사를 짓는 농법이 이 농법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별의 움직임에 맞춰서 만든 달력이 있어요. 별 달력이. 1년 된 달력인데 그 달력에 맞춰서 이제 파종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농사를 지을 때는 태양 달력을 보지 않고 음력을 보잖아요. 그죠? 그게 달 달력을 보면서 이제 뭐 파종을 하든지 아니면 하물며 간장을 담글 때도 음력 뭐 며칠날 된장을 뜰 때도 뭐 음력 며칠날 뜨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마 저도 이제 뭐 이 농법을 옆에서 그냥 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달이 기울고 찰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뭐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이런 이제 현상인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이 우주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예로 이제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파도가 바다가 밀려갔다가 밀려오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제 달과 이 지구 사이에 어떤 당기고 밀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어떤 하나의 표시,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표시인데 달뿐만 아니고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제 굉장히 기운들이 밀고 당기는 기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생명역동 농법에서 이제 그게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가장 그하고 상관없는 것은 인간은 가장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인데 식물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이게 뿌리 식물과 뭐 꽃식물 그리고 잎식물 열매 식물에 따라서 달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뿌리 식물을 파종할 때는 이때 하라 그러면 그거는 그때의 별의 기운은 이제 뿌리 식물한테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열매 식물을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열매에게 굉장히 좋은 날을 열심히 봐요. 그때 가능하면 사과를 딸 때도 그때 따고 다른 어떤 이런 걸 할 때도 그 달력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이제 생명 역동 농법이. 근데 이제 이 유기농법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그냥 오직 식물에게만 이제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생명 역동 농법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나무에게도 좋고 땅에도 좋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텃밭을 가꾸더라도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농법이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게. 네, 지금 뭐 텃밭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생명융통농법으로 농사 짓는 분, 이 생명융통농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는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 때 같이 만들고, 그리고 또 가름할 때도 같이 만나서 이제 가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관심이 있으면 아마 찾아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농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농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업의 꽃은 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술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모든 농산물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생계의 어떤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농산물들은 보면 또 다 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재밌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그 술을 만들면서 남편은 맨날 이제 과일을 착즙을 하고, 그 착즙한 것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내추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첨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착즙을 해서 발효 탱크에 집어넣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만드는 분들은 이제 착즙한 주스에다가 효모와 설탕을 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와인은 이제 설탕이라는 것은 사탕수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탕수수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반은 사탕수수고 반은 이제 포도고, 말하자면 사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어떤 포도 와인이다, 사과 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효모를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효모는 굉장히 힘이 센 효모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효모는 원래 자연 상태에는 수많은 효모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삐딱한 효모도 있고 성격이 정말 다 달라요. 그 효모들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세고 실패할 확률이 없는 효모를 다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효모예요. 우리가 쓰는 효모예요. 그래서 이 효모를 과일 습속에 놓으면 그것은 거의 이제 썩어 나갈 일은 거의 없죠. 다 발효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또 그 과일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방식은 이제 그냥 사과를 착즙을 하는데, 원래 사과에는 야생적인 효모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 효모는 힘센 것도 있고 힘없는 것도 있고, 인간 세상에 이런 놈 저런 놈 다 있는 것처럼 효모 세상에도 사실 온갖 종류의 효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착즙을 해서 발효 탱크 안에 그대로 넣으면은 어느 순간 걔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일즙을 발효를 시키면서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기하게도 부글부글 물이 끓듯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탱크 발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술을 만드는데, 술을 만들면 이제 도미니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체크를 해요. 이 효모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는 사실 인간은 잘 몰라요. 걔들의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저보고 이제 술을 몇 잔씩 가져와서 마셔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위에 굉장히 맑고 고운 어떤 술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밑에 막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 주기도 하고, 중간에 막 그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마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데 이걸 물으면 그냥 마셔보래요. 그리고 또 계속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간장이나 된장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의 그 1차적으로 농산물은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술은 이제 어떤 기쁨을 위한 행복을 위한 어떤 음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찌꺼기지만 그걸 마실 때 저는 또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요. 처음 마실 때는 귀찮게 맨날 가져오니까 막 귀찮다가도 그냥 한 3-4잔 이렇게 쭉 테스팅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그게 바로 어떤 술이 가진 어떤 힘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가진 어떤 행복한 것 중에서는 이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식탁인데 밥뿐만 아니고 식탁에서 이렇게 또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술, 건강한 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술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우리의 농업이 엄청나게 이제 또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술 애주가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술 소비자였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술 소비자였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어디든지 가서 아줌마에게 술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술이 딱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만드는 제조자가 되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농사부터 시작해서 제조해서 그 마지막 순간 그 소비자까지 가는 그 일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 잔의 술을 마실 때도 진짜 우리는 이제 농부를 생각하고 또 땅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술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와인은 어떤 게 맛있는 와인이에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요. 어떤 게 맛있는 와인이에요? 달달한 와인? 네, 이제 그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좋은 와인은 아몬드 향이 나고 바나나 맛이 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타닌이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좋은 와인은 이런 와인이다 하고 머릿속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 자기가 한 잔의 와인을 딱 마셨을 때 그 와인을 즐기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이게 아몬드 향이 나나 무슨 탄닌이 어떻게 된다 색깔은 맞나 막 흔들고 냄새 맡고 이게 무슨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떤 자기가 테스팅을 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 같은 어떤 위치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와인을 마실 때 긴장하고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마실 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마시고 이 와인은 어디서 왔는 그러니까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와인이 온 땅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와인을 만든다면 이것은 한국의 어떤 캠벨 혹은 한국의 어떤 부사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부사로 만들면 이런 술맛이 나는구나. 이건 굉장히 잘 만든 한국 부사 술이다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게 와인의 맛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신솔하게 농사를 짓고 만드는 사람이 이제 쓸데없이 사과향도 좀 넣고 또 뭐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딱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솔직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술이라면 진짜 이제 좋은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지금 사실 프랑스나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된 와인들은 거의 다 제가 봐서는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걸 먹으면 머리가 진짜 아파요. 당장 마셨을 때 입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프랑스에서 마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왜곡된 와인들이 여기 와 있고 또 사람들도 이제 그것이 진짜 와인의 맛인가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살아갈 때 자기가 어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와인을 마실 때도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로 자기가 평가하고 싶은 대로 와인은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제가 저희 술을 약간 광고하는 스타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는 이제 프랑스 남자는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이제 자기 일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첫 발을 이제 디뎠다고 할 수가 있고 아직도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 뭐 사람들은 이게 뭐 완전 뭐 성공하라 어쩌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보겠다. 성공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 성공하면 좋은데 그 성공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이 일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안 굶어 죽고 그냥 뭐 먹고 살 정도가 되면 그거는 성공한 것이고 그 정도가 된다면 한국의 어떤 농촌도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쭉 유지되기를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인을 좀 많이 마셔주시면 좋죠.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밥을 먹을 때 항상 그 좋은 와인을 한 잔 정도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살짝 그 기분이 조금 이제 업되는 그런 순간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저는 사실은 점심 저녁에는 항상 우리는 한 잔씩 마셔요. 그냥 우리 술을 어차피 공짜니까 그냥 그리고 테스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김치하고 포도주가 어울리나요? 네,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독주는 안 어울리지만은 이제 한 잔 정도 마실 때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와인은. 네. 근데 저는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시드르라고 해서 이제 사과로 만든 술인데 그거는 이제 알코올 도수가 이제 5도, 6도 이런 정도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물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약간 네? 몇 년 된 거요? 1년 됐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물 대신 마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마셔도 그냥 한 잔 마시면 그냥 뭐 시원하고 좋다. 뭐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애플 와인은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애플 와인인데 진짜 애플 와인은 아닌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모든 이제 그 과일은 원래 단 과일이 착즙을 해서 발효를 시키면 당근은 다 빠져버려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달달하다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첨가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 지금 이제 한국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 사과, 애플 사이다라든가 애플 와인들은 다 이제 달달하고 뭐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마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싼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뭐 어떨 때는 좀 주고 또 좋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주도 마시고 뭐 폭주만 하지 않는다면은 식탁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술 소비가 좀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뭐 술 소비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술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어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술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대화 대상이 좀 더 많아지는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폭주만 하지 않는다면 소주도 한 잔, 뭐 맥주도 한 잔, 또 시드로도 한 잔, 와인도 한 잔, 뭐 많이 네 막걸리도 한 잔, 네 많이 이제 술은 좀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좀 뭐 사람들 술 마시면 뭐 병 걸리나 그거 아니거든요. 술 마시면 그래서 자기가 좋다면은 조금씩 마시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술 장사의 말이었습니다. 뭐 이로써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1시간 정도 이제 뭐 프랑스 농부가 한국으로 온 까닭에 대한 이제 강연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뭐 여러분의 질문이 있다면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작가시잖아요. 네. 작가신데 좀 연구도 하시고 아이디어 만들고 네.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제 일을 경찰하시는 힘은 안 드시나요? 엄청 힘들죠. 빼기를 친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는 좋은 나라인데 거기서 그냥 기용하고 사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량 주세요. 엄청 어려운 일도 가정이 많아서 그런 기간이 없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땅 문제도 그렇고 뭐 프랑스가 사실은 좋긴 좋죠. 제가 한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지금 새로 살기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맨날 프랑스에 여행하고 막 그래요. 막 거기 가고 싶다 하고 막 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몰랐어요. 살 때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프랑스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프랑스는 사실 좋은 나라예요. 제가 엄청 부러운 나라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제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제 남의 나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어떤 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르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어라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이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걸로 정말 춤을 출 수 있고 자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폭발시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이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남편하고도 그렇지만은 그 시댁에 가거나 하면은 한 시댁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하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머리가 정말 완전 비비빅 소리가 나면서 완전 돌아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프랑스에서는 못 살겠다. 늙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막 좋다면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데 그러면서 나는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한국말로 막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무리 그 환경이 좋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분은 한국에 오셔서 수영을 잘 하시나요? 한국말도 잘 모르시고 농사 짓는데도 어려우니 거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틀릴 텐데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네, 그거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어머님들이 저희 친정 어머니나 등등의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데 저 양반은 고독해서 어떡하냐고 그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남자도 한 10년 정도는 여기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또 자기 나라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또 이 사람은 이제 공돌이면서 이제 또 농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파리에 살면서도 한 며칠 동안 한국말을 못하면 미쳐가지고 막 뛰나가가지고 막 한국말 할 사람을 찾는데 이 남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해서도 별로 갈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말에 대한 갈증을.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차이겠죠. 말 못하면 죽는 사람도 있고 말하라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미니크는
크게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뭐 올 때 한국에 가서 살 때 어떤 그런 언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릴 텐데 뭐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뭐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아직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분명히 이제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또 뭐 그때는 다시 서쪽으로 가면 되겠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너리 이름이 뭐죠? 네. 그쪽에 지금 농장에 아니면 네. 와이너리 이름이 뭐? 이름은 작은 알자스예요. 알자스, 작은 알자스고 저희 와인은 레돔이라는 이제 레돔은 레는 이제 영어에서 더라는 정관사예요. 돔은 이제 도미니크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돔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 10년만 지나면 작은 알자스도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네. 유명해져서 좀 이제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격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집사 뭐 잡다한 일까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제가 사실은 잘 못해요.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 잔고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 숫자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매일 싸들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 봐야지 하고 안 보고 또 회사 가서 봐야지 안 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직원이 격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제일 많아지. 네, 그래서 와인 하면은 우리 포도 와인을 얘기하는데 포도 와인은 언제쯤 만들었을까 싶어요. 포도 와인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 김천에 있는 신비라는 시인이 이제 거기도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줬어요. 그 포도를. 그래서 그 포도를 이제 그 포도로 저희가 스파클링 로제를 만들었는데 바로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제 이 친구한테 받아서 만들어놨는데 아마 12월쯤에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가격이 말이에요. 시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32,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750이에요. 예, 그렇죠. 보통 그냥 뭐 와인 한 병 정도의 그거죠. 근데 알코올 도수가 좀 낮아요. 6도, 5도, 6도니까 뭐. 오늘 식용으로 아니요. 제가 원래 사실은 푸코스프를 다니면은 항상 시드러를 같이 매칭을 해서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전혀 안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여기는 엄청 점잖하게 그렇구나. 와인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사과 와인이잖아요. 네. 너무 아쉬워. 이게 딱 어느 정도 가격이 오는데 사과 와인이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왜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제가 항상 그 와인을 한 시험용으로 좀 가져와서 같이 마시고 또 뭐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하고 항상 제가 지금 거의 올해는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그 작은 책방에 가서 그때는 언제나 이제 뭐 그 와인을 맛을 보고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게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는 우리가 와인 파티를 해요. 그때는 되게 온라인에서 그냥 레돔 그 레이브에서 치시면은 그냥 구입은 가능해요. 근데 따실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스파클링 포도와인요? 그게 로제인데 캠벨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캠벨이 그 와인을 만들기에 그렇게 적당한
그 술은 아니에요. 그게 레드 와인으로는. 근데 이제 로제는 뭔가 하면은 레드는 굉장히 그 붉은색이고 로제는 분홍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로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스파클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스파클링이라는 것은 이제 스파클링 그 인공가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포도 착즙한 그 주스에서 계속 발효를 하다가 당이 조금 남았을 때 그 병에 넣어요. 병에 넣으면 병 속에서 다시 막 발효를 해요. 근데 그 가스가 이제 자연 발생적인 이제 가스가 이제 병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코르크 마개를 딱 열면 뻥 하고 이제 샴페인하고 소리를 나는 거죠. 그래서 마시면은 이제 맛이 뭐냐고 한다면은 그냥 저는 맨날 그래요. 우아한 아가씨 맛이라고 제가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드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시드르는 좀 더 편안한 맛이에요. 좀 더 대중적인 어떤 그래서 이제 뭐 로제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한 예쁜 그 매력적인 아가씨고 시드르는 이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생머리 아가씨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두 명 다 사게 만들어요. 아니, 그게 이제 금방 품절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욕심이 생기는데 그 금방 품절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는 시드르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로제만 나왔을 때고 그리고 이제 포도 자체가 별로 병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버렸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 많이 팔았고 그렇지만은 또 양 자체도 저희가 사과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생산량이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날 사과 와인도 올해 뭐 출고하고 와인은 오래 못 있었고 사과 와인 이렇게 뭐 오래 보나? 올해 보관은 올해 보관. 사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인은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일 와인들은 유통기한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마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3년 이상 되면은 뭐 포도 와인은 10년, 20년 오래된 게 되게 비싸잖아요. 네? 포도 와인은 네. 오래 먹을수록 비싼데 몇 년 산, 몇 년 산. 몇 년 살이냐 뭐. 네, 그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와인 수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이트 와인이 있고, 레드 와인이 있고, 그리고 로제 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샴페인이 있어요. 샴페인이 있는데 그 로제 같은 경우에는 짧게 빨리 마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이. 여름에 그냥 이제 신선할 때 신선한 맛으로 그냥 쫙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보관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에 포도 만들었을 때 와인을 만들었을 때 딱 봤을 때 이 와인 기술자들은 그걸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파워가 있다 이 술은 그러면 이거는 오래 간직할수록 더 좋겠다라고 그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뭐 와인들이 이미 지금 빨리 먹을수록 좋은 와인이 있고 또 근데 빨리 먹어야 되는 와인인데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오래 놔두면 더 맛없는 와인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분명히 오래 놔두면 진짜 좋은 와인이 되겠다고 해서 오래 간직을 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내가 지금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근데요, 포도 생산자가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전에 보면은 시음할 때, 테스트할 때 보면은 냄새를 맡고 색을 보고 그다음에 입에다 이렇게 물었다가 마시지를 않고 이렇게 음료에다가 뱉고 그리고 물을 다시 입을 헹군 다음에 다시 먹으니 이건 몇 년 산 그러고 마치더라고요. 무슨 포도지 몇 년 산이나 근데 그게 가능해요. 네, 그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네,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와인 맛을 자기가 못 느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와인을 따랐을 때 색깔 정도는, 왜냐하면 와인이라는 것은 어떤 포도라는 알맹이가 그런 알코올이 된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색깔 정도는 보고, 그리고 향 정도는 맡고 마시면 돼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맞춘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공부예요. 일종의 법학을 공부하듯이, 법학을 공부하면 몇 장에 뭐가 있고 이거 다 아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세상에 포도의 종류는 정해져가 있어요. 한 50가지의 포도나무의 종류가 있다면 그 포도나무가 내는 맛이라든가 그게 다 있거든요. 그걸 다 공부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도 있지만은 향이 있어요. 한 수백 가지 향이 있으면은 병 속에, 작은 병 속에 말하자면 썩은 온갖 종류의 세상의 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향을 맡아요. 맡아보면은 이게 무슨 향이다 하고 이 머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고 이제 와인을 마실 때 그 냄새를 맡으면 내가 100가지 맡았는 향 중에서 그 향을 찾아내는 그게, 코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죠. 맛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메를로라든가 리슬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도종이 그 포도종에 대한 어떤 맛이라든가 향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그 포도주를 냄새를 맡았을 때 이거는 무슨 포도고 무슨 향이고, 이거는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기 작가님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책은 어떠세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저 책은 이제 일본 시인의 시 제목인데 제가 중편으로 썼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시에서 제가 그냥 차관을 받아서 그때 우리나라가 IMF 일어났을 때 썼는 그런 글인데, 시는 시가 굉장히 좋은 시예요. 시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작가가 쓴 책도 있던데 내가 가장 예뻤어요. 책은 아니고 시예요. 시인데 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 시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전쟁이 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남자들은 깨끗한 거수 경례만 남기고 다 전쟁 들어가고, 자기는 그때 하여튼 엄청 불행했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프랑스에서 이런 경제적인 거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프랑스에서 연금이 프랑스 연금도 나오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나요? 네, 그렇죠. 프랑스는 지금 이제 프랑스도 연금 때문에 요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노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노년층이 이제 늘어나면서 또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문제점에 이제 봉착한 거죠. 젊은 친구들이 되게, 옛날에는 지금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아마 45년을 일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금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20년을 지금 의무적으로 넣었죠. 20년을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연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20 몇 년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가 프랑스 연금을 지금 계속 넣어야 될지 지금 이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과연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프랑스는 기본이 45년을 넣어야 연금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더 일찍 받으면은, 더 일찍 할 수 있지만, 더 일찍 받으면 연금이 그만큼 적게 받고, 의무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40년인가,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 세대만 해도 아버님이 55세인가 그때부터 연금을 받던 것 같아요. 60세인가 잘 모르겠네. 60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 더 많이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법이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실 불만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연금을 엄청나게 많이 떼가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좋았던 때가 우리 아버님 세대인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도 이제 80년대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가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들은 어느 학교 다니고? 지금 저희 그 아들은 충주 중앙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 네, 중앙중학교. 네. 네, 지금 뭐 우리 아들은 뭐 프랑스 학교만 다니다가 충주 중앙중학교에 넣어놓으니까 완전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네? 언어는 이제 저랑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랑 불어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얘하고 불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얘하고는 오직 이제 영어만, 한국말만 했는데 말은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듣고 말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도.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과외를 시키거나 이런 건 안 했지만은 얘가 한국말만은 난 불어는 진짜 잘 모르겠고 한국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꼭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얘가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항상 탔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어렵지 않게 했는데 이제 또 뭐 학교에서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뭐 국어 뭐 수학 과학 뭐 온통 뭐 정말 모르는 말뿐이었는데 지금도 잘 못해요. 사실 지금도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우리 아들의 모국어는 아마 불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중학교 한 3년 정도 다니면 아마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글자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이제 써서 주라 하면은 뭐 세요 할 때 이제 아이를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수능들이 이러면 할머니 이것도 어쨌든 할하고 먼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해놓고 진짜 도대체 뭐야 언제쯤 한국말을 잘 쓸까 그것도 만족해요. 따라가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를 다니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올 때 가장 이제 걱정했던 것이 아들이었어요. 얘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뭐 저는 사실 어디를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얘가 적응 못하면 이거 완전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학교 다녔어요. 맨날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 한국 학교 꽝이다. 뭐 음식 꽝이고 선생님 선생님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뭐 엉덩이 같은 것도 원래 체벌 금지됐는데도 막 조금씩은 입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막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실 초반에는 제가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게. 근데 이제는 좀 적응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해 가니까 또 어떨 때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교육이 별로 안 좋은데 저기 또 적응을 해 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마음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응이 되나요? 네?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요? 네. 친구 관계는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저는 보는 거죠. 얘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뭐 고통을 당하거나 또 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왕따인데 뭐
뭐 그런 거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조금의 왕따는 또 뭐 견뎌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큰 문제만 아니면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얘 인생에서 큰 뭐 어떤 일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저는 큰 어떤 뭐 공부를 잘해라 하는 친구하고 너무 좋아가 막 잘 돌아다녀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 꿈을 펼치는 거는 이제 또 성인이 되고 났으니까 이 시기는 별 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은 뭐 어디 프랑스로 보내고 이러신가? 아들. 네, 지금 이제 이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중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육이 워낙 입시 위주의 막 교육이니까 그게 저한테 엄청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서울에 이제 프랑스 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제가 골이 복잡해지는 거죠. 뭐 방도 얻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두 집 살림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러고 있는데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이 진짜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뭐 그렇습니다. 작가님 책 잘 써요. 책은 사 좋던데서 다 읽어봤는데 재밌었어요. 가면 날리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이제 술을 같이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술은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요 아니면은 식사 때 어울리는 그 술이 있는 건가요? 식사 때 어울리는 와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 어울리는 술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건가? 뭐 그렇죠. 뭐 땡기는 대로 마시면 되죠. 식사 때 어울리는 술은 따로 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술의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구나사나 이제 소주를 마시고, 또 소맥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소맥을 마시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술을 추천하죠. 시드러를 드시면은, 시드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사에서든지 다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시드러는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 쪽에서 이제 사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는 포도가 잘 안 돼요. 그 지역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사과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술이 이제 시드러인데, 이제 그냥 톡 쏘면서 이제 그 사과가 가진 어떤 좀 편안한 향 같은 거, 향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마시면 이거 완전 가벼운 술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술 못 마시는 사람 한 2잔 정도 마시면 좀 내가 마신 게 술이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서든지 사실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시드르고, 단지 이제 뭐 고기 뭐 스테이크 같은 거를 막 먹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뭐 레드 와인 같은 거 먹어야 되고, 그 외에 뭐 통닭 같은 거, 뭐 피자 이런 데는 완전 다 생선, 뭐 그 추석에 막 그 부침개 같은 거라든가 이런 느끼한 거 먹을 때는 먹으면 굉장히 이제 그 느끼한 걸 잡아주는 그런 거 있어요. 생선회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은 뭐 생선회도 좀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그때도 괜찮고. 네? 시드르는 사실은 이제 사과 와인을 시드르라고 하는 이름이죠.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사이다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사이다, 애플 사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이다 그러면 뭐 칠성 사이다, 뭔 사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왜곡된 거죠. 그 시드러의 뜻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드러라고 하면은 그냥 프랑스 스타일로 만든 그 사과 와인을 시드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부에서는 또 하드 사이다라고 하는데,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첨가를 하거나 약간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거고, 시드르는 이제 뭐 천년으로 발효시킨 것을 시드르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정리가 됐더라고요, 한국 안에서도. 그럼 12월 달에 거기 작가님 거기 집에 가면은 술을 먹을 수가 있는 거네. 아, 네, 웨이컴입니다. 네, 그때 뭐 공간이 있어요? 함께 오세요, 12월 달에. 네, 공간 있어요. 아,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네, 공간 있어요. 몇 명 정도 들어가요?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마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30명 정도는 가능해요. 아니, 어떤 식이 따로 있어요? 이런 홀이 하나 따로 있죠. 아니 무슨 저기 술만 마시는 게 시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파티라든가 뭐 그런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녁 무슨 식사가 준비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거기 제가 이제 셰프를 불러서 식사 모임 같은 거를 뭐 몇 번 주최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어떤 기회가 생겨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셰프를 부르고 뭐 식사 매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떤 상황에 맞춰서.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뭐 체험 뭐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그냥 오직 술을 만드는 어떤 공방으로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 가서 저 시음원하고 술을 사는 정도인 거죠? 네, 시험을 하고 술을 구입하고 그리고 뭐 약간의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럼 1인당 어느 정도 가져가면 돼요? 네, 1인당 이제 뭐 얼마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뭐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음식을 우리가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술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 곁들여서 풀로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테스팅만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한다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기 때문에 비싸게 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일반 술집에서 술 먹는 한 번 먹는 술값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먹는 술값하고 어디가 더 저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더 술값은 사실은 이제 거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는 오시는 분한테는 테스팅은 그냥 무료로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뭐 레스토랑에서 술값을 먹으면은 항상 그 값은 이제 대죠. 근데 이제 저희는 공장이니까 배 이하겠죠. 원가겠죠, 원가. 아니 그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셔야지. 대충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얼마를 가져가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술은 공짜로 드시고 이제 많이 사가시면 되는 거죠. 공짜로 먹다 보면 그냥 오는 거지 누가 갖고 와요? 갖고 오는 거지. 청주 이제 그 도자기길에 있어요. 뱃소리 넣고 오는 거지. 가져와. 아니 안 보여요. 저희는 거기가 그 충주시 도자기길이에요. 도자기길 32번지예요. 저희 집이. 그 충주의 도자기길 쪽에 보면은 그 고인 저기 서울의 인사동 같은 거기도 있는데 어디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저기 12월 언제 개봉을 해요? 쌤 12월 언제 날 잡아서 오십시오. 아무 때나 가도 돼요? 네, 아니요.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되고요.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포도를 개봉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포도요? 네네. 포도 아마 12월 중순 정도 되면 초순, 중순? 그 사과 와인은 지금도 가능하고. 네, 사과 와인은 지금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포도는 근데 그럼 사과하고 포도하고 같이 먹으려면 12월 중순은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요, 12월을 쯤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12월. 지금 그 생각에 저기서 이쁜 사람들을 작가님께서 골라주시면은 한 20명 정도 모시고 갈까 하는 생각. 아, 네네. 웨이컴 제가 12월 중순쯤에 한번 날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럴까요? 이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적당한 날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쪽 그 상의를 한번 해봐서.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의외로 그 와인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또 좋아하네. 아니 그 별로 안 좋아할 줄 알고서 사실은 이제 쉬운 얘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굉장히 더 궁금해하고 한번 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12월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 본 강연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신희연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우시와 레몽의 집 알자스의 맛 저자 신희연 작가님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